안녕하세요. 혈우재단의 유기영 원장입니다. 혈우병 세미나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세미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환우들의 피로 관리를 위해 서울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혈우 환우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박정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강의는 서울의원 재활클리닉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이병찬 교수님께서 환우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네 번째 강의는 현대인들의 중독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와 예방 방법을 삼성서울병원 최정석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혈우병 세미나가 환우와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혈우 환우들의 피로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의 제목은 혈우 환우들의 피로 관리입니다. 구성은 첫 번째로 피로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영양수행요법, 세 번째로 재단에서 시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피로는 지속적으로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 느낌을 말합니다. 신체 활동 후라든지 오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을 말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암, 또 우울증, 당뇨, 빈혈 같은 질환에 의해서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약물을 복용한 후유증으로, 또 바이러스 감염 후의 후유증으로도 피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우병 환우들에게 피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혈우 환우들에게 피로는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빈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 통증이 있는데 혈우 하나의 89%가 만성 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 C형 간염 환자가 피로를 경험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25%에서 30%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불안장애가 있고 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혈우 환자에게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유병률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저질환에 따라서 우울증의 유병률이 다른데 고형암 말기에는 약 25%, 뇌졸중 환자의 27%, 또 만성 통증 환자의 35%가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우병 환자는 어떨까요? 혈우병 환자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일반 인구들에 대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22.9%에 반해서 혈우병 환자에서는 41.7%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울 증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된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 일반 인구의 약 5.6%만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데 혈우병 환자는 14.5%로 약 3배 정도 우울증이 더 많은 것을 진단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로 증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피로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 그 빈혈을 치료해주면 피로 증상이 개선되겠죠. 통증을 관리해주고 정신적인 건강을 치료해주면 피로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물리치료, 또 영양치료 등도 피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에 있어서의 영양수행요법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혈우병 환우에게서의 여러 가지 응고인자의 투여라든지 새로운 신약들의 투여로 많은 지혈이 예방이 되고 또 출혈이 났을 때 쉽게
지혈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아직 충족되지 못한 환우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이 피로와 관련된 것인데, 반복적인 출혈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변형되고 구축되는 경우, 또 육체적인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프기 때문에 활동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과 성인병 등으로 이완되어서 그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 체력 저하, 또 HIV 감염 여부와 관계없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혈우병 환자분들한테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 추출물과 영양수행요법은 우리 혈우병 환우들을 위해서 피로 개선, 활력 증강, 해독, 염증 완화와 항산화, 항노화 등의 효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영양수행요법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종류 중에서 혈우병 환우분들은 조심해서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혈우병 환자분들은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양수행요법이 본인에게 투여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시중에 마늘 주사로 알려져 있는 프로설타민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서 지혈을 억제합니다. 또한 배곡주사라든지 신데렐라 주사, 감초 주사,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험과 또 보고들에서 혈소판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혈액 응고를 저하시키는 것들로 보고되고 있어서 이것들은 다 피해야 합니다. 또 오메가3도 많이 이제 환우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인데, 오메가3 역시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혈에 도움이 지혈을 저해야 합니다. 비타민 B5라든지 비타민 E, 함유한 멀티비타민 제제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성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에서 지혈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피하셔야 하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마그네슘을 갱년기 장애라든지 불면증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 또한 칼슘과 기량제로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은 지혈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몸에 부족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비타민 E의 효과를 높여서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혈우병 환우들이 일상적으로 맞을 수 있는 약들을 이제 후보 물질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라이넥입니다. 라이넥은 사람의 인태반에서 태반과 태아의 탯줄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추출물로 가수분해한 성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면역 물질이라든지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염, 해독, 항노화, 조직재생, 또 호르몬 조절 등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만성 통증이나 간 기능 개선,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개선시키고 갱년기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뮨 알파1은 티모신 알파1이라는 성분의 상품명인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있어서, 특히 면역 저하가 된 고령자에게 있어서 독감 주사 시에 이 이뮨 알파1을 같이 맞으면 상당히 그 효과가 증폭됩니다. 독감 주사뿐 아니라 이 이뮨 알파1은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또 항종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종양치료제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얼마 전에 코비드-19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의
면역력을 올리는 보고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뮨 알파원의 지혈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실험실 쥐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용량이 인체에 투여하는 것의 한 12배 정도 용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뮨 알파원의 응고 저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페티핀이라는 주사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인데 이 글루타민은 혈액 응고인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할 수 있고 이 디페티펜의 다른 효과를 보시게 되면 장 점막 세포라든지 또 면역 세포를 증식시키고 또 가바라는 물질과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 사이에서의 조절자 역할을 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불면증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피로감도 개선이 되겠죠. 디페티펜의 금기로서는 소아와 또 아주 심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아주 심한 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디페티펜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후보물질 3가지를 가지고 과연 실제적으로 혈우병 환자분들한테 지혈을 억제하지는 않는지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혈우병 환자가 혈액 응고인자를 맞은 상태에서 그 피를 뽑아서 각 라인액과 이뮨 알파원 약제를 혼합을 해서 이것이 과연 지혈을 억제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디페티펜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빠졌는데 디페티펜은 제약회사와 잘 얘기가 안 돼서 후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페티펜은 유감스럽게도 빠졌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바와 같이 글루타민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로 디페티펜은 혈액 응고에 대해서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행되었고 만 18세 이상 혈우병 A 환자 82명에 대해서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비항체 환자를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우들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시게 되면 총 82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는 5%의 탈락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서울의원에서 62명, 부산의원에서 10명, 광주의원에서 10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중증 혈우병 A 환자에게 8인자를 투여하기 직전에 피를 3cc를 뽑고 그 이후에 8인자를 투여합니다. 이후에 다시 피를 뽑아서 이것으로 로템이라든지 리파라든지 APTT라든지 8인자 활성도라든지 트롬빈 검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로템이나 리파, 8인자 활성도, TGA, 트롬빈 검사 이런 것들은 환우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전문적인 검사이긴 하나 이 방법들은 저희 혈우병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널리 지혈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요소로서는 APTT와 8인자 활성도, 트롬빈 검사를 측정하였고 2차 유효성 검사로서는 리파와 로템을 시행하였습니다. 리파와 로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리파는 혈소판의 응집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로템은 피떡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생기는지 이것에 회전력을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생기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원에서 58명, 광주에서 10명, 부산에서 7명이 등록되었고 그들의 평균적인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체중은 79.3kg였고
팔인자를 투여하기 전에 팔인자의 활성도는 1.2%였습니다. 팔인자를 투여하고 나서의 활성도는 30.7%였습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대비하는 조절군으로서의 식염수, 또 라이넥, 이뮨 알파1 두 가지 약제를 시행하였었는데 APTT 값은 라이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APTT 값이 연장되었는데 연장되었다는 것은 지혈이 억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이넥에 투여했을 APTT 값이 서울이나 광주의원에서는 보시다시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의원 환자분들이 33초에서 38초로 늘어나서 부산의원에서 이제 채취한 검체가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는가 예측하게 되고 서울 의원들 환자들만 측정했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클로드 웨이브폼 어나리시스라 해서 영어로 CWA라고 하는 것은 APTT를 좀 더 정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APTT가 얼마나 급격히 생기는 것을 봐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지혈이 진행되는가 보는 방법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팔인자 활성도도 보시게 되면 대조군 72.8%, 라이넥군 75%, 이뮨 알파1군 7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로템과 리파는 체열한 이후에 바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보내온 샘플, 또 광주에서 보내온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원 환자들만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로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또 리파 테스트에서도 혈소판 응집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롬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혈액 응고인자를 맞으면 그 최종적인 산물로서 트롬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단백질이 지혈을 유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생기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정상적인 군에 비해 서울의원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군에 비해서 라이넥 투여군에서 파란색인데 이 라이넥 투여군이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원에서는 또 많이 낮고 부산의원에서도 라이넥 투여군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보면 트롬빈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를 보는 것이 피크 트롬빈인데 그것에서 대조군과 또 이뮨 알파1 투여군과 라이넥 투여군과 비교했을 때 라이넥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트롬빈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엔도지너스 트롬빈 포텐셜이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 즉 총 트롬빈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넥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이것은 라이넥이 지혈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라이넥이 왜 지혈을 억제할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라이넥과 혈액 응고에 대한 논문은 그렇게 많이 발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태반의 내피세포의 조직에는 티슈 팩터라고 하는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인히비터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인자가 티슈 팩터 즉 조직인자가 활성화가 돼야 지혈이 촉진이 되는데 이 억제자가 존재함으로써 조직인자의 활성을 억제해서
혈액 응고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액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양은 인체의 혈액의 양을 고려했을 때 약 2,5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에서는 50분의 1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처방량보다 50배 이상 라인액을 더 많이 넣고 이 연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연구를 1대 1000 또 생리적으로 처방량에 가까운 1대 2000의 비율로 다시 한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픽스트롬빈과 ETP라고 엔도지너스 트롬빈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1대 50인 부분들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지만 1대 1000이나 1대 2000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상적인 처방량으로 처방되는 라인액은 혈액 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연구 이후에 서울의원에서 처방되는 라인액은 한 번 맞을 때 2앰플씩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대 1000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지혈을 억제할 거라고 예측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또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맞으시는 영양수행요법으로 아미노산 주사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주사를 과연 혈우병 환자분들한테 투여해도 될까요? 아미노산에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센셜 아미노산이라고 외부에서 받아야만 형성이 되는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반드시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물이나 치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지노산 아미노산은 역할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성분입니다. 또 우리 근육 단백질의 35%가 이 가지사슬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원으로서 근육의 증식을 위해서도 이런 가지사슬 아미노산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시고 이러한 가지사슬 아미노산에는 종류가 크게 발린과 류신, 아이솔루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여러분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은 아미노이소 부티르산이나 알로이소 류신 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족 아미노산은 여러분이 맞으시면 일단 혈관통이 심하십니다. 맞을 때 혈관통이 심하면 모세혈관이 닫히면서 이 아미노산이 세포로 공급되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방향족 아미노산은 되도록이면 적게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향족 아미노산에서는 향기가 특유의 마른 오징어 비린내라든지 흰김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방향족 아미노산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C형 간염을 갖고 계시다든지 B형 간염을 갖고 계신 환자, 특히 저희 환우 중에서 C형 간염 환우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은 방향족 아미노산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라민이라는 제품에 그 아미노산 주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굵은 글자로 쓴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지사슬 아미노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방향족 아미노산은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아들한테 투여했었을 때 혈관통이 적기 때문에 소아들한테 투여하기에 적합하고 또 피로감이 많으신 예를 들어서 야근이 잦으시다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활력을 덧입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닥터라민을 투여하시길 권장합니다. 저희 재단에는 또 에버라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아미노산 수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아이소루신이라든가 류신, 발린 같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의 농도가 닥터라민의 거의 2배입니다. 이것은 아주 급격하게 체력이 안 좋아지셔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셨다든가 어떤 외상을 당하셨다든가 화상을 당하신 다음에 회복을 꼭 필요하시다든가 이러한 때는 에버라민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에버라민은 닥터라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고농도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혈관통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10월까지 서울의원에서만 시행했던 수액 치료를 저희들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 또 40대, 50대, 60대 환우분들이 제일 많이 맞으셨고요. 실인원 37명 중에서 90분이 연인원 90명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맞으신 분이 또 맞으신 거죠. 한 세 번 정도. 제품별로 보시게 되면 다양하게 맞으셨고요. 혈우병 A 환자 62명, 혈우병 B 환자 19명 투여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여를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치료할 것인가? 많이 물으시는데 이것은 의료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이 약제들이 약효가 떨어지는 반감기를 고려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포의 평균적인 수명, 사람의 세포는 세포마다 다 수명이 다릅니다. 그 모든 세포의 어떤 평균적인 수명은 약 3개월 정도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즉 3개월 동안 일주일마다 한 번씩 3개월 동안 맞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후에 1년 동안은 그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치료 효과는 1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3개월에 다시 하실지 아니면 일주마다 하실지 이것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의료기관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법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연하셔야 합니다. 절주, 또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또 잘 주무셔야 되겠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불면증 저희가 한 가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것을 맞고 나서 수면을 아주 잘 취했다고 이제 막 진짜 그런지 또 먹고 싶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아주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좀 한번 오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하실 때. 예, 결론적으로 피로는 혈우병 환자에게 있는 미총족 수요 중의 하나입니다. 혈우 환우의 지혈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양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치료 방법은 모든 환우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영양수행요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었을 때 약 60% 정도의 국민들이 효과가 있다. 40%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저희 혈우 환우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우들에게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영양수행요법이 일부 한우에게 도움이 됐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효과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연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